네, 오늘은 앞서 시황센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신 것처럼 중국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삼중전회 이후에 다소 실망감이 나왔었는데 지난 금요일 또 결정 전문이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이 내용들 자세하게 진단을 해보면서 향후에 우리가 진정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군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이나뷰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결정 전문 내용 또 세세하게 살펴보셨을 텐데 핵심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그 결정 전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앞으로 10년간 개혁을 추진하는 핵심 골자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6개 분야, 15개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6개 분야라는 것은 경제, 사회, 문화, 정치, 환경과 같은 오이일체 개혁을 추진하고요. 이는 당의 영도하에서 탑다운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15개 조치가 우리 증시에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시장 경제와 관련된 새로운 조치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호족제도라든지 토지 개혁 그리고 국유기업 개혁뿐만 아니라 대개방까지 폭넓게 나와 있는데요. 특히 한자녀 정책이 34년 만에 수정이 되면서 우리 시장에서 중국물들이 지금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유기업들의 독점 분야를 이제 시장에 개혁을 시키고요. 위해나 거래 자유화라든지 금리 자유화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중국의 주요 경제, 정치 이벤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중국 정부가 나와 있던 이런 개혁에 대한 결정 전문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12월 달에 있는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게 되고요. 12월에 있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이런 구조 조정이라든지 개혁 작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내년 3월에 전인대인 우리나라 국회격인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성장률, 취업률, 물가 목표가 발표되면서 각 부서에서 개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중국물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3번 정도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이벤트 일자를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12월에 일단 중요한 이벤트가 2개가 있겠고 그리고 2014년 3월에 중국의 전인대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개혁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또 결정 전문을 통해서 나왔고 이에 따라서 많은 종목들도 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개혁을 하고 있지만 이 개혁이라는 게 사실 기존의 기득권층은 좀 싫어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중국에서도 정말 이러한 현상이 발견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피부를 벗겨내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1,000만 명 중국 공무원뿐만 아니라 8,800만 명 공산당원 그리고 14만 개 국유기업체들이 저항이 상당히 심한데요. 중국에서는 정치 2세들이라고 하는 태지장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정치가의 2세들이 공무원이 되는 관 2대 이것뿐만 아니라 독점 기업의 경영진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을 독점 2세인 용 2대라고 합니다. 이들이 중국의 국영 기업들을 대물림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국유 기업들의 자산 가치가 무려 1경 7,500조 정도 된다 그럽니다. 중국의 GDP를 매년 40% 정도 끌어올릴 정도로 중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부패가 끊이지를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국유기업뿐만 아니라 공산당에 대한 국민의 감시 체제라든지 개혁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이런 개혁 정책이 현재는 총론은 찬성하지만 강론 부분에서는 서로 반대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네. 중국의 이런 파벌 간의 이념 투쟁으로 인해서 도시 빈민이라든지 농민들이 노력을 해도 출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 불만이 매년 60만 건 이상의 시위로 나타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탄생에는 또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중국이 어떻게 또 잘 극복을 해나가는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또 전문의 주요 내용들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또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우리 증시에도 오늘 또 호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일자녀 정책 폐지 아닙니까? 이 부분도 지금 가장 발빠르게 또 중국에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뭐 중국의 기업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 운영과 관련한 부분에도 변화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중국의 그 민영 기업들 같은 경우는 1,000만 개 정도 되는데요. 이들이 중국의 GDP의 60%를 창출시켜주고 고용의 90%를 창출시켜줍니다. 하지만 일자녀 정책이 되면서 이들이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아버지들이 그 운영하고 있는 제조업보다는 손쉬운 서비스 산업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들은 패션이라든지 미용, 외식 사업과 같은 매력적인 사업들에 속속 진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서비스 산업들은 앞으로 상당히 좀 발전 가능성이 높지만 제조업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용품이라든지 그리고 뭐 안경 같은 이런 부분들에서는 아무래도 폐업 위기로 지금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중국은 3년에서 8년 사이에 300만 개 이상의 민영 기업들이 2세로 경영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와 관련된 전환된 민영 서비스 산업 이쪽을 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또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산업을 보더라도 좀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휴대전화 부문,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 업체는 상당 부분 못 미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급격하게 발전을 이루는 게 사실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경각심을 느끼면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어떤 것을 또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중국은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 같은 소재 산업은 앞으로 2년 뒤인 2015년에는 기술 경쟁력이 우리 수준의 근 95%까지 쫓아온다고 합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섬유나 휴대폰과 같은 저부가가치 제품 같은 경우에도 우리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품질 경쟁력 부분에서는 우리의 그 90% 정도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주력 수출 품목인 디스플레이라든지 휴대폰, 자동차, 철강 같은 부분에서는 고부가가치 그 상품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되겠고요. 또 한중 간의 공동 R&D라든지 중국의 고급 그 소비 시장인 제약이나 화장품, 문화산업과 같은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을 빨리 기업들이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러한 전략에도 좀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삼중전회에서 아무튼 개혁을 이렇게 선택하면서 이 고성장을 유지하기보다는 개혁 아닙니까? 이에 따라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까지 둔화될지도 상당히 관건일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네, 중국은 내년도에 성장률 목표는 7%로 낮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또 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4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7.5%까지 떨어지고요. 내년 1분기는 7.2, 그리고 2분기에는 7%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구조 개혁에 따른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들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중국이 그 제조업이라든지 이쪽보다는 당분간 투자 주도의 성장을 좀 리드해 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은 당장 11월, 12월 달부터는 허베이성과 베이징을 연결시키는 고속철도를 비롯해서 중국 100개 도시의 지하철 공사 그리고 3,600만 호 서민주택 건설과 같은 투자 주도의 성장을 앞으로 당분간 좀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하지만 또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렇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고통이 또 필요할 텐데 이렇게 투자 중심으로 특히나 이 성장을 계속해서 해 나가려면은 지난 6월에도 또 문제가 불거졌던 그림자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실채권 문제 등 이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 기업들의 재고 수준을 보면 200조 원에 달하게 되는데요. 네. 중국의 5개 성의 GDP 규모가 맞먹는 규모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채만 하더라도 2경 2천조 정도 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은 매년 1,110조 원 정도의 그 이자 비용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이런 그 민간 부분들의 그 위험성을 경고시키기 위해서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자회사인 금융기관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아주 긴축 강도가 좀 더 구체화되고 그리고 강도 높게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기업들의 경영에도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과 관련해서 삼중전회의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할 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알아봤는데 증시 측면에서 보자면 어떻겠습니까?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중국 그 개혁 조치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포괄적이고 그런 그 구체적인 성향이 앞으로 계속 나온다면은 중국의 그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특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 비율을 현재 40%에서 100%까지 높이려는 그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배당 성향을 높인다든지 그리고 당일 거래 시스템을 도입하고 외국인들에 대해서 중국 그 시장의 개방 강도를 좀 더 빠르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돼서 시가총액이 GDP 대비해서 100%까지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중국의 시가총액이 5천조 원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900조 원, 민간 소비는 350조 원 정도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물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하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개혁에 따른 여러 가지 고통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기 주가 상승은 큰 굴곡을 그려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고 중국 증시 측면에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 중국 이슈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